네. 네, 앞서서 그 유튜브의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유튜브의 효용과 한계에 대해서 발표자 세 분의 훌륭한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유튜브의 효용과 한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세 분과 좌장 및 토론자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은 IBS 단장님이시자 포스텍 교수님이신 염한웅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토론 패널에는 현재 카오스 재단에서 유튜브에 참여하고 계시는 박형주 아주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전 JTBC 시사교양총괄 본부장님이셨던 신예리 가천대 교수님,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제작 중이신 이성민 항우연 선임행정원님, 그리고 과학 기자로서 유튜브 제작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류준영 머니투데이 기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염한웅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물리학 연구하고 있고요. 포항공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염한웅입니다. 우선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근데 본 토론에 좀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저희가 미리 예정된 이런 조금은 한가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조금 사과의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빨리 국가가 좀 정상화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때가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그 토론은 우선 기존에 이제 들으신 발제하신 분들 또 오전에 발표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다 들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자로 오신 분이 4분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을 좀 짧게 한 5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가열차게 제가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내용 없는 토론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토론회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한림원, 과총 이런 데서 가는 토론회를 가면요, 토론하시는 분들이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시고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결론도 없어요. 그리고 토론에 대한 토론, 질문과 대답이 없어요. 그건 정말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과 노력과 돈과 에너지의 낭비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없애야 되는 게 이런 위에서부터 내려온 탑다운식의 토론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가열차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각오로 제가 임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주최자의 어떤 의도를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하가 없고 계급장이 없고, 그 입장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가열차게 깐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박형주 전 아주대 총장님, 저희 학교에도 좀 계셨고 기초과학 수학자이신 교수님께서 또 과학 대중화 또 수학 대중화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이신데, 오늘의 그 유튜브 주제에 대해서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신 방향성에 동의하고요. 제가 오늘 보니 제일 아마 나이로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이 혼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발표자 세 분 말씀을 정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잘 들었는데요. 준비도 잘 된 발표였고, 근데 이제 들어보니 주최 측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때 나름의 방향성을 갖고 선정하셨던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학문화 활동이 제작자 관점에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자 선정이 그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발표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셨고, 두 번째는 전문 연구자이시고, 세 번째 분은 어떤 연구기관의 대협력 담당자.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국내의 그런 과학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과학문화 활동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좀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구 전문성을 가진 과학자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성공 사례도 있죠.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 근데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보여주셨던 그런 대학을 포함하는 연구기관이 중심이 돼서 이제 기관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그런 채널의 경우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제가 오늘도 좀 보셨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나 조회자 뷰어 수가 이 다른 어떤 민간 채널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몇만 명인데 아마 출연율에서 가장 높은 게 아까 3만 명대 이런 걸 보면 결국 어떤 한계도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런 경우에 제 생각에는 다른 유형의 채널과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일단 오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뷰어십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채널과 아주 협업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최근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방식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중심이 되는 경우죠. 100만 명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이런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데 이 주제 선정이나 내용의 깊이에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과학적 오류의 경우 또는 유사과학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경우 제가 봤는데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공학 분야 전문가가 본인의 전문성을 넘어가는 그런 다양한 과학 이슈를 다루는 채널에서 유사과학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이 개인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민간 채널에 과학 전문가들이 역시 이것도 협업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콘텐츠를 사전 스크리닝하는 그래서 적어도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약간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 유형이 결국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재균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 실제 연구자인데 본인이 개인으로서 어떤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기존의 그런 커뮤니케이터 중심의 채널에 출연해서 어떤 본인의 과학적인 전문성,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당한 분들에게 이 연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최전선을 소개하는 데 성공한 경우라고 보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베타 테스터 모집 같은 그런 연구의 어떤 내용과 과학 대중화가 결합되는 그런 어떤 성공 사례로 오늘 전 보였는데요. 이런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 세 가지 채널 모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자 중심의 그런 채널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 전에 대면 강의 중심의 그런 채널이 이제 강연을 단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뀐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의 어떤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냥 단순 업로드의 한계도 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노출도 제한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 문화의 확산이라고 하는 제 생각에는 과학 대중화의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한 가지는 이 과학의 최전선에 이루어지는 연구와 발견의 전달은 종종 난이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콘텐츠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경우 특정 주제에 전문성 있는 식자층에게는 대중야합적이다라는 또는 수준이 낮다 또는 연구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통상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비난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분야에 정말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이러한 과학 대중화 노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아까 오늘 김재균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봤다는 것은 그런 연구의 내용과 과학 대중화가 이렇게 결합된 성공 사례들이 자꾸만 생겨야 현장의 연구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이런 우려 걱정에서 좀 자유롭고 이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과학 대중 활동에 뛰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채널의 성격과 수준을 선명하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펙트럼의 한 극단에는 과학적 지식 전달 중심의 채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극단에는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온 과학적 개념의 역사,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소개한 통사적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그 채널의 위치를 정의해보고
출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뒷부분에 너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회수 한 5% 정도는 까먹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부캐로 제가 그 유튜브 채널 그 코로나 때 좀 운영하다가 실패했는데요. 제 채널 연구의 정석입니다. 여기서 잠깐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 연구의 정석, 연구자들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뭐 논문 쓰는 법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뭐 조회수가 2,500회를 넘어가지 못해서 이제 접었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와 그 노력,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랫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은 안 했지만 실패한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런 건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컨텐츠 크리에이션 기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신혜리 교수님 나오셨는데 사실 이분보다 우리가 더 나아갈 수는 없겠죠.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오늘 한번 또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지난해 여름까지 JTBC에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문지식 교양 프로그램을 6년 반 동안 총괄 기획하고 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직전까지 한 몇 년 동안 차이나는 클래스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또 런칭해서 제가 회사를 퇴사하던 시점까지 한 60몇만 명 정도까지 키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박형주 교수님과 함께 카오스 재단에서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라는 수학 대중화 컨텐츠를 같이 기획하고 또 진행하고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세 분의 토론 발표자께서 나와서 해주신 말씀들이 제가 현업에서 일할 때 너무 많이 같이 고민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또 지금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공감하면서 들었고 공감하면서 그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포인트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솔루션을 알았다면 모든 분들이 그걸 채택했겠죠. 그래서 오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큰 문제점 일단 제가 뭐 나중에 토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중성과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섭외할 때도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까였습니다. 내가 왜 방송에 나가? 그거는 쇼맨들이나 나가는 거지. 나같이 고매한 연구자가 왜 나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 방송 나가면 니네가 내 얘기 다 왜곡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자르고 붙이고 할 거잖아. 그래서 안 나가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을 설득했던 논리가 차이나는 클래스는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라는 논리로 제가 설득을 했었고요. 그것을 입증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입소문이 나서 절대 방송에 안 나온다던 수많은 분들을 제가 출연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저희 제작진은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유튜브에 그 썸네일에 제목 붙이고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대중성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저도 제작진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부화내동했어야 마땅하나 기자 출신의 제작자로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고매함 이것도 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그 본질을 전문성의 본질을 해하지 않으면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재미만 추구하는 인문교양 프로 타 채널보다 시청률은 좀 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데 출연 안 하시는 학자들도 저희 프로에 많이 출연하셨고요. 이런 컨텐츠에 힘입어서 사실은 그 차이나는 클래스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온리 컨텐츠도 만들었지만 기존의 방송에 나왔던 컨텐츠들을 어떤 것은 30분 분량으로 어떤 것은 1시간 분량으로 어떤 것은 인접 주제를 묶어가지고 한 2시간 분량으로 올리는데도 그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쇼츠 못지않게 많이 보시는 걸 보면서 이게 꼭 쉽고 웃기게 만들어야만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과 전문성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대중성만을 따르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출연연의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속 가능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 그냥 뚝딱 찍어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뭔 돈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냐 아니면은 비영리 목적의 플랫폼이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카오스 재단은 비영리 플랫폼이어서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점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1인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과학 컨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채널을 쭉 보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 지속 가능성 때문에 협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고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때로는 거기서 떼토크 형식의 과학 프로에 출연하신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찬에 홍보하는데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자칫 과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은 이따 자유토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이 일들을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될 텐데요. 우리 일단 머니투데이 유준영 기자님 조금 네네 네. 언론 쪽에서 보고 계신데 예. 저는 이제 유튜버를 해본 사람으로서 나와달라고 해서 뭐 팁을 전달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제가 2005년, 6년에 소속은 지디넷이라는 미디어에 있었습니다. 지디넷은 전 세계 한 30여 곳에 있고요. 제가 그 당시 일을 할 때는 싱가포르 본부에서 지령을 받아서 미션을 수행할 때였는데 뜬금없이 저희한테 동영상을 제작을 하라는 지시가 그때 떨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뭐 MP3라든지 PMP와 같은 그런 하드웨어 중심이었고 3G였기 때문에 그때는 VOD 시장이 어느 정도 있었고 판도라 TV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제작을 이제 IT 매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제품 리뷰 쪽으로 맞춰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구글에서 연락이 와서 잠깐 보자 해서 나갔더니 유튜브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매체도 상당히 생소했지만 그 당시에 통신 환경이 유튜브를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해서 그 유튜브가 한국에 들어왔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런칭 기사를 찾아보시면 지디넷 코리아에서 만든 동영상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이 보통의 이제 인터넷 플랫폼은 이런 속성이 있는데요. 2, 3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플랫폼이 생겼을 때 그 플랫폼이 흥행하고 망하는 데까지는 2, 3년 정도의 주기가 걸리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때 아이폰이 들어오고 그리고 4G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의 연속성이 아마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지디넷에 있으면서 영상을 만들 때 제 핵심으로 했던 것은 팩트의 정확성 이런 거를 떠나서 전달의 효율성이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전달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가는 요즘 연예인스러운 분으로 백종원 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백종원 씨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를 좀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EBS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EBS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계량컵을 들고 나와서 뭐 설탕 400ml에 고춧가루 몇 ml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게 사실 자기 집에 계량컵을 갖고 있지 않은 집도 많고 그게 얼만큼인지를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의 영상을 보면 자기의 레시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주 반 컵, 종이컵 한 컵, 생수 한 통.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아주 익숙해 있는 걸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과학 유튜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너무 숫자에 매몰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 유튜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서 그 만족도나 목표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냐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할 때 가장 핵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임팩트 있는 장면을 연출하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가령 그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위에서 UFO가 막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연출비의 70~80%를 거기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철학은 확실했던 것이 사람들은 한 가지 장면만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끝났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뭐랄까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팩트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기업에 갔다가 대기업에서 은퇴하며 치킨집을 차립니다. 우리나라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있다가 졸업하고 마케팅 홍보를 담당하다가 나중에 치킨집을 차립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자연과학대 다니는 친구들은 졸업하고 바로 치킨집을 차립니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2019년 기준으로 89,000개였거든요. 89,000개였는데 저희가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치킨집이 89,000개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이 38,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2배 더 많다라고 얘기를 표현했을 때 사람들한테 와닿거든요. 내 생활에 아주 익숙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와닿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18.9조 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한테는 만져보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각 연구자당 몇 천만 원이 돌아가는 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만져본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구나라는 게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여러 가지의 논의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은 저는 전달의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전달의 효율성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다른 준수해야 될 내용들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 기자님 이제 기자 출신이고 언론에 계시는 분이고 이제 딜리버리 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큰 주제로 갔다가 이게 시간 나면 여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의원에서도 오셨는데요. 이성민 박사님께서 좀 이제 실제 연구 출연연에서 아까 양경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연에서 이제 지금 많은 노력을 유튜브에 기울이고 있는데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또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의원에서 유튜브 영상 제작만 10년째 하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550편 정도 만들었고요. 총 조회수가 2,600만 정도 기록했고 아까 정정할 게 있는데 출연료 1등 유튜브는 항의원입니다. 예, 구독자 수 8.2만 명이고요. 네, 아직 아까 거기는 왜 빼셨어요? 예, 아까 빼셨더라고요. 차트에서 연구에 소속이 예, 우주청으로 가긴 했지만 아직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출연료 홍보실 분들 많이 앉아 계신데 약간 저희 출연 유튜브 홍보실 직원분들의 항변을 좀 대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충주맨 잘 나갈 때 왜 충주맨 안 따라서 하냐, 쇼츠 잘 나가면 쇼츠맨 안 만드냐, 약간 굉장히 외부에서 의견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수전증이 있습니다, 참고로. 예, 첫 번째로 저희가 투자 없이는 결과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출연료 홍보실 직원분들 저희만 하더라도 5명밖에 안 되고 적은 데는 3명밖에
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영상 제작만 전담으로 인원이 있는 출연료는 따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영상 제작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유지 보수도 하고 언론 홍보도 하고 그 홍보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럼 우리가 과연 이 출연 유튜브들을 비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냐, 결국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은 결국 영상 제작이라는 거는 방송국이란 그런 그 거대한 조직이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조직이 있고 투자가 있고 인력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영상인데 과연 그것들이 있는 다음에 좋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재의 지속성입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출연연들은 저희 같은 경우 항공우주, 화학 뭐 각자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상 만들 때 드는 생각이 약간 흑백 요리사 보면은 두부대전 기억나실 겁니다. 재료 하나 주고 끝까지 똑같은 요리 만들게 하죠. 재료는 안 바꿔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우주 주고 끝까지 똑같은 거 만들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끔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언제까지 이걸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다가 누리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누리호 1차 때 아주 재밌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하다가 누리호 2차로 가니까 한 걸 또 해야 돼요. 그래갖고 약간 나 이거 뭐 더 없나 찾아보다가 누리호 3차 때 가니까 이제 자기 표준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예전에 뭐 했지 하고 하는 약간 일종의 소재가 고갈된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이 출연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연구가 뭐 1년에 몇 개씩 쏟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오래가는 연구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재의 지속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또한 이제 과학 유튜버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 팔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아이템들로 계속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팩트 체크로 그 구독자 수가 지금 몇 분이신지? 8.2만 명입니다. 8.2만 명. 예. 그러니까 저기 핵융합 연구소가 3만 명이었는데 압도적이시군요. 또 한 가지 팩트 체크. 그 투입된 예산 아까 저기서 좀 까셨는데 한 10억 국가 과제로 10억 정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 제가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제가 인하우스로 제가 했고요. 예, 그리고, 혼자서? 예. 그리고 요즘 작년 누리호 때 예산 가장 많이 썼을 때가 한 2.3억 정도. 근데 2.3억 중에 촬영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거 빼면은 사실상 한 1억 언더 정도 보십니다. 네, 화학연 좀 그 비용 대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취미가 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원 가꾸기하고 텃밭을 제가 이제 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그 유튜브에 알고리즘으로 텃밭 관련된 그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텃밭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진딧물을 어떻게 여름에 없앨 것인가 이런 걸 찾아보게 되거든요. 누가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조회수가 이제 기본적으로 30만 뷰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추 심는 시기에 배추 심는 법, 봄에 그 상추 어떻게 심느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뷰수가 100만 회에서 30만 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켓은 엄청나게 많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2,000회, 몇만 회, 이 정도 지금 긁어내고 있는 거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주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세 가지 좀 집중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서 한 10분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사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출연연, 이제 정부 예산, 과학자들 다른 모든 과학자가 마찬가지죠. 지금 공공 섹터에서 우리가 그 정부 세금을 받아서 하는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받아서 연구하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고민인 거죠. 이것에 우리가 대중에 대한 어떤 책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을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해왔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아까 양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확한 타겟이 뭔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확한 그 목표가 뭔지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던져주신 분, 이제 양 팀장님께서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해보셨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그 많은 시도를 거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재정리했을 때 우리가 어느 타겟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팩트 체크하면 항우에 1등 맞고요. 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제가 앞에 가로 열고 국가학술 연구의 산하 가로 닫고 여기에 빠졌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셨듯이 저희 화학 대중화 사업을 2019, 20, 21 3년 동안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년도부터 되게 고민됐었어요. 화학 대중화를 위해서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웹상에 플랫폼까지 만들었어요. 케미러브라는 뭐 화학 놀이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하는데, 네가 뭐를 좋아할지 몰라서 싹 다 준비해놨어, 그런 컨셉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거의 다 집대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유지를 하려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에서는 더 이상 거기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연구 과제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부분을 좀 많이 축소는 했지만은 그 역할을 아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학 대중화를 위한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화학연 홍보 컨텐츠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뭐 아까 저희 패널 토론자로 오신 분께서 대중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똑같습니다. 모든 출연자는 하는 고민과 똑같듯이 아까 화학 대중화 관련 컨텐츠는 좀 더 대중성에 좀 초점이 가 있고 화학연구원 연구 성과는 이제 전문성에 초점이 가 있는데 최대한 이 두 개를 좀 믹스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케치 코미디를 통해서 화학연 연구 성과, 왜냐하면 화학이라는 연구 성과가 대부분 좀 어려운 건 어렵지만은 대부분의 또 많은 성과들은 일상생활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과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태양전지, 저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세계 최고 효율을 저희가 갖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략연구단도 수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잘 아는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만들어서 저희 연구 성과를 중간중간 녹여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어프로치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도 아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PD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대목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이걸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수도 이제 세츄레이션이 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증가세가 이제 좀 약간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저희가 퀀텀 점프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고 그 고민에 이제 오늘 저는 발표자지만은 고민을 좀 던졌다. 다 같이 이 고민을 하면 누군가가 약간의 해결의 단서를 던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 아닌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학연 연구 성과를 하는 것만큼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알리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학연 홍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가 얻은 단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기술계 국뽕 유튜브 분께서 주식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하세요. 실제 최근에 보면 많은 뭐 젊은 분들 포함해서 전 연령대 포함해서 주식과 관련된 이슈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이 줄타기가 되게 심한데 그렇다고 해서 화학연구원이 만드는 영상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협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좀 파워풀한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 화연에서 하시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질문은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이제 화연에서 화연의 이제 기관의 여러 가지 뭐 잘하는 점들 또는 연구 성과를 잘 홍보하는 것 이제 이것까지 는 굉장히 이제 아비어스 이제 분명한 이제 목표식인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좀 굉장히 더 잘 알리고 이해도가 높게 하고 이걸 좀 대중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지랖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창의재단에 또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주고 있고 이런데 그 오지랖이라는 것은 근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해보셨으니까 어느 쪽이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2019년부터 제가 매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저희가 국민 화학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다음에 뭐 아무 생각이 없냐 이 정도의 이제 단계로 설문되는데 그나마 긍정적이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인식의 변화라는 게 그 1, 2년 했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는 뭐 연간 뭐 1% 남짓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라도 좀 뭐 절박하게 보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하는 역할이 19년 대비 지금은 국민이 많이 그러면 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냐? 단언컨대 그렇게 제가 장담은 못 드립니다. 여전히 이런 좋은 화학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가도 내일 모레 갑자기 뭐 아리셀 화재 사건 같이 2차 전지 사고지만은 결국에는 화재 사고에서도 다 화학 관련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분들 나와서 말씀하는 표현에도 화학 물질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터지면 또 원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약간은 사명의식 같은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좀 힘 닿는 데까지 국민들한테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모르지만 항상 당신 주변에 화학이 당신을 함께 한다는 점을 좀 깨닫게 하고자 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굉장히 명확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오지랖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넘겨서 이정민 박사님 그쪽에서 하시는 그 컨텐츠, 즉 그 사실은 연구소 이름을 이렇게 쭉 써놓고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쭉 써놔도 사실은 누가 1등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깔고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우주연에서 가지고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연의 컨텐츠가 굉장히 잘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그 컨텐츠의 어떤 내용 또는 우주연에서 목표하고 있는 것 이것은 이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굉장히 축복받은 연구기관이죠. 누리호 발사, 다누리 등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집중하는 콘텐츠는 이제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특히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나오지 않았던 연구원들의 좀 진지한 모습들이나 연구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같은 경우 그때 돌이켜 보시면은 3차 발사 당일날에 원래 예정된 일에 문제가 발생해갖고 하루가 연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녁 그 하루 연기 넘어가는 날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박사들이 피나는 노력이 있어갖고 그게 극복이 되고 발사가 됐는데 사실 극복이 되고 발사가 되더라도 이게 언론이나 기존 매체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한 줄. 아니면 길어봤자 한 문단 그 정도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채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를 극복했었던 5명의 박사들을 인터뷰를 하니까 8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0분으로 줄여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외부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 매체의 한계상 내보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채널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를 좀 외부에 알려주자, 그런 것들에 좀 콘텐츠를 요즘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얄밉네요. 네. 이미 상당히 이제 기본 먹고 가시는데 화연에서는 뭐 스케치 코미디까지 지금 써가지고 정말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지금 답변은 우리는 뭐 그냥 전공법으로 가고 있어요. 교과서만 봅니다. 뭐 이런 답변이세요 지금. 저 조금 변명을 좀 해도 해도 될까요? 변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실 그 누리호라는 게 워낙 커서 그 예시로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1년에 영상을 올해는 좀 적지만 평균 50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촬영을 나가는 일수가 1년에 170일입니다. 170일 동안 나가고 찍고 그 중에서 영상이 되는 게 50개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뿐만 아니라 뭐 주월간, 뭐 DBP 하더라고 우리 박사님 쓴 논문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박사님도 뭐 하시는지 그런 것들 다 찾아보고 현장 가갖고 찍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콘텐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뭔가 이거를 다른 재밌는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 진짜 연구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자, 그걸 좀 본질에 집중해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얄미워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여담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그 콘텐츠의 타겟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S일보라는 곳에 있으면서 그 S일보의 콘텐츠는 정치 뉴스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국 차원에서
그러면 이 정치 뉴스에 그 댓글을 다는 독자들이 누군지를 파악을 해서 그 독자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단 그 독자들의 나이대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70%가 초등학생이었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이 결과가 나와서 그 어떤 콘텐츠를 기획해야 될지 좀 약간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콘텐츠 타겟팅은 정말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은 없이 계속 숙제만 주고 계세요. 네, 전문가적이라고는 할까? 네, 네, 그런 냄새가 계속 납니다 지금. 예, 다음은 조금 일단 주제를 또 바꾸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지금 답이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좀 죄송한데요. 이제 연구자들 아까 이제 신혜리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일선에는 이제 과학자 연구자들 다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중화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연구자들이 대중화라는 그 아웃리치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데, 아까 이제 김재경 교수님 굉장히 성공적인 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김재경 교수님처럼 성공하기도 참 쉽지 않다. 교수님의 탤런트도 있겠고 어떤 여러 가지 운때도 맞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만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본질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두 분이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대중성과 이 과학으로서의 어떤 그 컨텐츠의 진실성, 엄밀성, 여기에서 또는 이제 과학을 하는 태도로서의 이것이 정말 부합되는 것인가? 과학과 이 대중 컨텐츠라는 것은 과연 이게 정합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김재경 교수님 아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고민을 리파인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올 줄 전혀 예상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항상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이제 저희 필즈 메달 받은 허준희 교수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굉장히 저도 봤습니다. 화제가 되었는데 유재석 씨가 아무리 집요하게 물어봐도 본인이 한 연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어떤 방식으로는 얘기하든 분명히 왜곡이 될 거란 걸 이제 그분의 연구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도 사실 방송 나갈 때마다 그게 가장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솔루션을 강조하고 계셔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출연한 과학자가 체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아무리 편집하시는 분이 팩트를 체크하더라도 본인의 연구 내용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여기 좀 살짝 1시간 늦게 왔던 이유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언더스탠딩 촬영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업로드 될 텐데, 업로드 되기 전에 제가 말한 영상을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복귀를 해서 요 파트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으니 이 파트는 좀 정정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품이 들더라도 그 팩트를 체크해주고 코렉션을 해줄 수 있는 건 결국은 출연한 연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자님과 편집자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주셔도 그 방법밖에는 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신혜리 교수님께 다시 좀 마이크 넘기겠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차이나는 클래스가 국내에 정말 뛰어난 분들, 그동안 이제 대중들에게 노출이 안 됐던 그런 분들을 이제 잘 대중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중요한 과학 콘텐츠를 이제 전달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좀 실수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저를 안 부르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성과, 방송으로서의 성과가 아니라 이제 그 컨텐츠 자체의 성과로서 이것이 정말 이제 그 과학을 잘 알리는데 기여한 것이냐, 이런 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되게 그러니까 과학만 다룬 프로는 아니었는데 저희는 과학도 많이 다룬 프로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강연 프로에서 시청률을 생각하면 역사만 해야 되거든요. 다 역사만 하던 와중에 저희는 과학, 수학, 뭐 공학 가리지 않고 모든 주제를 다뤘었는데 방금 전에 김정인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팩트 체크를 정말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고 반드시 강연자님께 그걸 사전에 보여드려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게 최소한의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강연자를 섭외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작진은 대중성이 더 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좀 더 손쉬운 선택은 그 내용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전달력이 좋은 사람을 출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은 저 사람은 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왜 나와서 저걸 떠들고 있지? 하고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어떤 쪽을 선택했었냐면 전달력보다는 전문성.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집의 마술을 많이 부렸어야 했고요. 굉장히 떠듬떠듬 하셨는데 유창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방법이 조금 가능합니다.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지만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저희 방송에 나와서 유창하게 말씀하신 줄 알고 다른 방송에서 곧이어 그분을 섭외했을 때 제가 속으로 아차 고소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왜 그 방법을 택했었냐 하면은 여기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도 나와 계시지만은 어떤 예를 들면 천문학을 하신 박사님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도 굉장히 세부 주제에 전공이 있으시잖아요. 그분한테 천문학의 다른 분야 주제를 여쭤봐가지고 답변하셨을 때 천문학의 다른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저게 전공이 아닌데 와서 떠들고 있지? 라고 또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쨌든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분이 하시는 게 맞다. 물론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도 있고 또 다른 모든 주제를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전달력 좋은 출연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하신 분이 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것의 어떤 노출을 높이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수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중에 또 깨알 자랑을 또 하셨고요. 네, 방송인 다우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바로잡고 하여도 또 이 과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진 걸 대중의 언어로 이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허준희 교수님이 이제 그걸 싫어하신 거고 또 그분의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은 왜곡을 당연히 동반하는 것이고 그게 필연적인데 어떻게 보면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최대한 대중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것을 우리는 끝내 전달해야 된다.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북형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문성과 대중성이 항상 그 경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신의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결국 어쨌든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가 어쨌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에 이제 최근에 그런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하는 이제 이런 과학도 결국은 콘텐츠로서 소비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잠깐 제 말씀 드릴 때도 말했지만 유사과학 이슈거나 페이크 뉴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분야를 사람들의 흥미를 갖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불안할 때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크로스 체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바로 올리는 경우들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커뮤니케이터 중심의 채널과 전문가 중심의 채널이 지금 여기 다 와 계신데 양쪽이 다 불안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 중심의 채널에서는 아까 페이크 뉴스나 유사과학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 그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중심의 채널은 조회수에서 너무나 뷰어십이 제한되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 화학이나 이제 항공 우주는 이제 조금 더 폭이 넓지만 결국은 근데 일반 보통의 사람은 이게 화학 문제인지 생물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 경계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화학 문제니까 화학위원회 가면 이거에 관계된 내용이 있으려나 하고 찾아가는데 이미 상당한 수준이 돼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민간 채널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공적인 그런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공적인 그런 그 콘텐츠에서는 적어도 지적 소유권 문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언론이나 또는 다른 채널에서 그걸 편집을 심지어 가져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과감하게 허용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좀 더 비호십을 가진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결국은 그 기관의 홍보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적 소유권의 문제를 적어도 공적 채널에서는 과감하게 풀자 이렇게 제안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문성과 대중성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가정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을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현실을 직시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은 사기 과학자들이 많았고 또 그 과학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명성을 또는 어떤 특정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과학을 왜곡해온 대중들에게 과학자들도 많았고 사실 또 그것을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이 펴내는 과기부에서 펴내는 이 홍보 자료라는 것도 일정 정도 항상 왜곡이 들어가죠. 제 연구 결과에 대한 홍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학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저의 유튜브 채널 개설 아이디어입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까는 이런 방송을 제가 기획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이것에 대한 이제 백파이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방어력이 조금 더 상승하면 곧바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 1, 2년만 더 있으면은 뭐가 와도 제가 두렵지 않을 그런 방어력이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도 사실 좀 결론이 없는데 고민해야 될 주제로 이제 조금 남기고요.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는데 마지막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과학쿠키님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절실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실패한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채널 개설해서 들어가서 해보겠다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예. 이미 유튜브 채널 간의 경쟁이 너무나 심해져서 제대로 된 컨텐츠를 또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금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말씀하셨죠. 신 교수님께서도. 또한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 또는 컨텐츠의 측면에서 양쪽으로 모두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는 걸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거기에 더해서 유튜브의 소비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미 쇼츠로 갔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과학 컨텐츠 같은 이런 진지한 컨텐츠 들어가서 10분 이상 내용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컨텐츠의 소비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저는 좀 비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쇼츠를 보는. 그리고 사실 과학계를 보면 과학계의 우리 이공계 인력들이 이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자학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 예를 들면 작년부터 이 와이드 팬츠가 지금 대세잖아요. 근데 오늘은 사실 저 빼고는 전부 다 이런 80년대, 90년대 팬츠를 입고 오셨어요. 과학쿠키님 슬림 데님 진 입고 오시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감수성에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 쇼츠, 와이드 팬츠의 시대에 이 쇼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출연진들도 이제 유튜브 채널 다 문 닫고 쇼츠화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쿠키님께서 한번 조금 더 여기
그 본인의 회사에 이거 굉장히 그 어떤 비밀일 수도 있겠죠. 그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듣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생산하고 이제 기획하고 릴리즈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과거처럼 이제 저비용 그리고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 업무 강도, 뭐 노동 뭐 전반적으로 다 따졌을 때 정말 이제는 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즘에 더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객관성의 유지, 그리고 제 채널이 결국에는 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시청 인원의 연령대가 올라간 거는 단순한 소비 패턴 때문에 올라간 거지 형태는 계속 똑같습니다. 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컨텐츠이기는 해요. 왜냐면 그들이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배우는 지식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쇼츠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채널 유입 자체가 적어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이 영상을 올렸을 때 한 50만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되는 영상이 지금은 통계적으로 5만, 왜냐하면 정확하게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요. 통계적으로 5만 정도의 조회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지금 쇼츠가 대세가 되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쇼츠가 가진 속성의 미디어가 대세가 되었다라는 말이랑 동일한 말이거든요. 근데 쇼츠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자극 그 자체입니다. 쇼츠에 뭔가 의미가 들어가거나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그 정보에도 자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기간에 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가 대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과학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츠의 과학 정보들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유사 과학이 혹은 뭐 가짜 과학이 판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은 과학자들은, 그리고 과학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확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전혀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미 쇼츠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컨텐츠들은 보면 되게 다 단정을 짓는, 대부분의 워딩들이 다 그런 식이어서 분명히 뭔가 한계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희망을 저는 그래도 보고 있는 게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고, 이제는 조금 그 자극에 지치는 소비자들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팟캐스트 형태의 컨텐츠는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는 컨텐츠잖아요. 근데 이런 귀로 듣는 컨텐츠는 뭐 예를 들면 내용이 심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측면보다는 그냥 듣는 형태로 계속해서 뷰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하나의 롤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물론 능동적인 시청자는 생각을 하면서 팟캐스트 듣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업무하다가 듣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청소하다가 듣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정말 저한테 가장 많이 감명을 준 채널 중에 하나가 너진똑이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인문학적인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자신이 가장 비유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만화 형태로 재해석해서 이제 프레젠팅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의 그 개념의 난이도를 보면 정말 어려운 개념을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왜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피로의 사회니까 피로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전 컨텐츠가 저는 약간 캐릭터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캐릭터가 중심이 돼서 뭔가 개념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개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궁금함을 유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계속 지적 자극을 던져주는 형태가 좀 나름의 해소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근에 겪었던 일 중에 좀 여전히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강아지에게 이렇게 물을 배급해주는 물통을 구매를 하셨는데 강아지가 산성수를 맞으면은 몸에 좋지 않다고. 그런데 산성수를 마시면 왜 몸에 좋지 않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성수는 몰라, 일단 몸에 좋지 않다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산성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데, 이렇게 정수기물을 마시면 산성수를 마시는 거래요.
근데 그게 사실 산성과 염기성과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필터 때문에 생기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주변의 어떤 이 과학을 알리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 게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 생각에 쇼츠의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쇼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정말 팩트 체크가 잘 누가 봐도 자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과학자 집단이 쇼츠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분들이 그런 선한 쇼츠를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텔링 방식을 좀 더 사람들에게 대중 친화적으로 해서 롱폼이더라도 이제 쇼폼에 지루해서 다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롱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좀 매력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롱폼 콘텐츠를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좀 전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인사이트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쇼폼 소비에도 조금 지쳐가고 있다. 약간 저 자신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조금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이 얘기 못해서 오늘 집에 가서 잘 못 잘 것 같다. 이러시는 분만 한번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없으시죠? 뭐 그렇게까지 집에 가서 잠 못 잘 정도의 얘기를 는 아니실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유튜브든 어떤 이런 대중적인 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목적이 뭔? 출연연의 목적, 연구자들의 목적, 또 뭐 연구비를 이제 집행하는 그런 기관들의 또 목적은 무엇인가? 좀 조금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그동안의 이제 경험들 때문에 조금 더 이것들이 그동안 이제 각 출연연 등에서 해오신 그런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이 굉장히 본질적인 과학 대중화의 본질적인 질문, 대중성과 우리가 그 전문성과 과학적인 엄밀성의 그 경계 어딘가에서 어떤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가 질문에 앞으로도 계속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효과적인 폼, 사실 이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은 과학이 현대 과학으로 성립된 이후, 세금으로서 우리가 과학을 하게 된 이후, 1950년대 이후일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졌던 질문이고요. 납세자에게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리치라는 것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서 공공적인 자금으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울리치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매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이 좀 우리가 좀 명확해졌고 우리가 대중성과 전문성의 밸런스를 갖추고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데 역량이 좀 아직 딸리죠.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람하는 이 대중적인 매체들, 유튜브에서 쇼츠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매체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 매체 없이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방송이 있었고 이제는 유튜브가 그 중간에 이제 웹이 있었고 이제 유튜브, 다시 이제 쇼츠, 또 쇼츠가 또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대중들의 소비 패턴이라는 게 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이러한 와중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 과학을 대중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저는 그것의 본질에 이제 과학이 가지는 어떤 중요한 기능, 사회에서 버릴 수 없는 이 과학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 과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과학 대중적인 컨텐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넓게 이 시대에도 넓게 퍼지고 있는 대중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갈망과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훌륭한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해줄 것인가,
사실 여기가 저는 사실 이 고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관의 홍보도 아니고 무슨 그 연구 과제에 대한 홍보도 아니고 내 연구에 대한 홍보도 아니고, 좀 더 그 순수한 그 열망, 또 그 컨텐츠의 그 진실성들로서 만나게 되면 거기에 좀 큰 힘이 있지 않을까 라는 저의 약간의 낭만적인 견해입니다. 제 견해는 물론 틀리기가 쉽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믿질 않아요.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도 잘 믿질 않아요. 네. 이 물리학자가 아니라 남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 견해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런 바람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제가 이런 류의 토론을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안 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맡게 됐어요. 저희가 여기 주최기관 3개 기관 중에 2개의 기관에 속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사실 발표자님께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본 발제들 중에 가장 훌륭한 발제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자님들의 여러 가지 해안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열찬 토론을 위해서 또 중요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좌장님께서 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라면 좀 당황했을 텐데 토론 패널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되게 중요한 답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토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과 패널 그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